전하 소신은 끝내 전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한 사나이. 그가 처음 단종 전하를 만난 것은 고작 10살, 길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유배가는 임금의 가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하루의 만남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가르는 운명이 되었을까요? 미담여 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북쪽 끄트머리 성균관 아랫마을에 박훈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도 아니었습니다. 지프로 이은 지붕 아래 서너 평짜리 방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집이었지요. 그러나 그 방 안에는 언제나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글을 읽는 한 소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박도리. 아직 관례도 치르지 않은 10살 사내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박훈장은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벼슬길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글만큼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분이었지요. 도라, 오늘 배운 것을 다시 읊어보거라. 예, 아버지. 군자는 의를 줬고 소인은 이를 좇는다 하였습니다. 그래. 그 말을 평생 잊지 마라. 도리는 눈이 또렷하고 이마가 넓은 아이였습니다. 10살 나이에 사서삼경을 줄줄 외울 만큼 총명했지요. 동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제기를 찰 때에도 도리는 혼자 방 안에 앉아 붓을 쥐었습니다. 가난하였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고 글 속에 세상이 있었으니까요. 그 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개유년 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은 묘하게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지요. 들었소, 수양대군 나리께서 드디어 조정을 장악하셨다지요. 쉿, 조용히 하시오.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간 목이 달아납니다. 하지만 김종서 대감께서 돌아가셨다 하지 않소. 세상이 뒤집힌 거지요. 임금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법이요. 우린 그냥 살아야지 별 수 있소. 도리는 서당 마당 한켠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딘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 박훈장은 밥상을 앞에 두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여러 번. 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도라. 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옵니까? 아니면 덕이옵니까? 의리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지만 묵직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히고 권세가 바뀌어도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의리다. 의리를 저버린 자는 한때 잘 먹고 잘 살지 모르나 결국 하늘이 반드시 묻는 법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도라. 강한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옳은 것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이 지혜다. 도리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인다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30년이 지난 뒤에 도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를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리가 사는 마을은 서당 하나를 중심으로 연함은 가구가 모여 사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박훈장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였지만 그 선비 정신만큼은 어느 대갓집 양반보다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도리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버지와 도리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도리에게는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대장장이 아들 쇠돌이었지요. 쇠돌이는 몸이 크고 힘이 셌으며 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돌아, 오늘도 공부냐? 나랑 냇가에 가자. 나중에 이것만 다 외우면. 에이, 넌 맨날 그 소리야. 글 다 외워서 뭐 할 거야? 과거 급제에서 벼슬길에 오를 거야. 벼슬,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임금님을 섬기는 거지. 나라를 올바르게 하는 거고. 쇠돌이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지만 도리의 눈빛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을. 그런데 도리네 마을에는 불편한 이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당 맞은편에 사는 최별감이라는 자였지요. 수양대군 측 사람으로 새로 관직을 얻은 자였는데 허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박훈장, 그대는 아직도 헛된 충절 타령이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오? 소인은 그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 글 속에 무슨 독을 심어 넣는 것은 아니겠지요? 의리와 덕을 가르치는 것이 독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최별감은 비웃으며 돌아갔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아버지 뒤에 숨어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종 임금께서 영월로 유배를 떠나신다는 소식이 한양도성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지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별감 같은 자들은 오히려 잔치 분위기였지요. 이제 세상이 바로 잡혔소. 수양대군 전하 만세요. 그 소리를 들은 박훈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 나랑 가자. 어디를요, 아버지? 임금님 가시는 길을 보아드려야지. 유배 행렬이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동쪽 큰 길에는 아직 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관군들이 나를 세운 창을 들고 좌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윽고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마 하나, 금박도 없고 비단 휘장도 없는 죄인을 나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초라한 가마였습니다. 그 안에 조선의 임금이 타고 있었습니다. 16살 단종 전하가. 전하. 군중 속에서 누군가 낮게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관군의 칼끝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도리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행렬 앞 흙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10살 소년의 외침이 봄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관군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비켜라, 이놈. 그러나 도리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클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었습니다. 어깨를 흔들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가마 안에서 가늘고 여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단종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구나, 꼬마야. 가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가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 훈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최별감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훈장, 오늘 그 짓이 무엇이오? 당신 아들이 역적 단종의 행렬 앞에 엎드렸다지요. 아이가 어린 마음에 한 짓입니다. 어린 마음이라 그 씨앗이 어디서 왔겠소? 아비가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 아니오? 소인은 충절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충절, 웃기는 소리, 새 임금이 계신데 옛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이 충절이란 말이오? 그것은 역심이오, 역심. 최별감은 발을 굴렀습니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소.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가 나간 뒤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불렀습니다. 돌아, 앉거라. 도리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어리석은 짓인지 용기 있는 짓인지 아비도 모르겠다. 잘못한 것이옵니까, 아버지? 세상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박 훈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 너는 오늘부터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알겠느냐? 예, 아버지. 그리고 더 열심히 글을 읽어라. 실력이 없으면 뜻도 펼칠 수 없다. 아버지는 제가 잘못한 것이라 여기십니까? 박 훈장은 한참 침묵하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비는 내가 자랑스럽다. 허나 그 말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도리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하였습니다. 단종 전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맙구나, 꼬마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10살 소년의 가슴에 불씨를 심었습니다. 최도리는 다음 날 도리를 찾아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야, 돌아. 너 어제 진짜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어. 그런데 왜 나간 거야? 왜? 임금님이 우시는 것 같아서. 최도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최별감의 고자질로 관하에서 박 훈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철없는 짓으로 처리되어 그냥 풀려났지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박 훈장은 서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자식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별감이 마을을 돌며 역심을 가르치는 서당이라 소문을 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괜찮다.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 된다. 그보다 내 공부가 더 중요하다. 아버지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도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살이던 도리는 어느새 15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살림은 더욱 쪼들렸습니다.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을 몰래 가르치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도리를 불렀습니다. 돌아. 예, 아버지. 내가 이제 컸으니 말아마. 나는 더 이상 한양에 있을 수가 없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별감이 나를 역심을 품은 자로 관하에 고하려 한다. 이곳에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진다. 도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 생각이다. 그럼 저도 함께.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하였습니다. 너는 한양에 남아라.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라. 과거를 봐라. 크게 되어라. 아버지 혼자 어떻게? 아비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비가 걱정되거든 반드시 크게 되어라. 그것이 아비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도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남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해보거라. 단종 전하는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영월에 계신다. 아직 살아 계시다. 그럼 됐습니다. 도리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혼자 한양에 남았습니다. 15살 소년이 홀로 세상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리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도리는 막막했습니다. 먹고 살 방도가 없었습니다. 남의 집 심부름도 하고 장터에서 물건을 날라주기도 하면서 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그러면서도 글 읽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종이 조각에 글씨를 쓰고 기억으로 경전을 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던 도리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걸쳤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썹이 희고 등이 굽었지만 걸음걸이에 품위가 있었지요. 노인은 잠시 도리를 바라보다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쌀자루를 나르면서도 무언가를 중얼거리는구나. 무슨 글을 외우는 게냐? 논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 논어를. 어느 구절이냐?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구절이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박도리옵니다.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박 훈장이 제 아버지이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박 훈장의 아들이로구나. 그래, 지금 어디서 지내느냐? 장터 뒤 빈 창고에서 자고 있습니다. 혼자서. 예, 아버지께서는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노인의 이름은 성참봉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집현전 학사를 지냈으나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관직을 버리고 한양 변두리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책이 1000권이 넘었지요. 여기서 자거라. 밥은 내가 준다. 대신 나를 도와라. 무엇을 도와드리면 됩니까? 내 눈이 침침해서 글씨를 쓰기 힘들다. 내가 대신 써다오. 감사합니다, 어르신. 성참봉은 도리의 두 번째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지요. 특히 역사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참봉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도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권력이 아닙니까? 아니다. 망각이니라.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세월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린다. 그렇게 잊혀진 것들이 역사의 상처가 되느니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억하는 자가 있어야 역사가 바로 선다. 도라,
너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라. 도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도리는 25이 되었습니다. 성참봉 어르신의 가르침 아래 실력을 쌓은 도리는 드디어 과거 시험장에 섰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 집 자제들이 줄지어 앉은 시험장에서 도리는 가장 허름한 옷차림이었지요. 저자는 네 집 자제인가? 글쎄, 산 것처럼 보이는데. 에이, 저런 차림으로 무슨 과거를.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도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고 조용히 답안지를 펼쳤습니다. 그해 과거의 주제는 이러하였습니다. 임금이 어지러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를 논하라. 도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살 때 보았던 그 가마가 떠올랐습니다. 초라한 가마 안에 16살 임금이. 그리고 붓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3시간 뒤 시험관이 답안지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급제, 박도리.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도리? 어느 집 자제야? 모르겠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데. 답안지를 보니 그리 비범하다더군. 성참봉 어르신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그러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벼슬자리를 받고 출근한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조 판서 밑에서 일하게 된 도리의 상관은 다름 아닌 최별감의 아들 최주사였습니다. 어릴 때 도리 가족을 괴롭히던 최별감의 아들이 벌써 중간 벼슬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최주사는 첫눈에 도리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나 도리는 최주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박도리라 하였소. 출신이 어디요? 한양 북쪽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신 분이요? 훈장이셨습니다. 훈장, 장원급제를 훈장 아들이 하였단 말이요? 비꼬는 말투였지만 도리는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도리는 묵묵히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 주사의 텃세와 눈치가 보통이 아니었지만 일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지요. 문서 하나를 처리해도 정확하고 백성의 민원을 살필 때면 누구보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가 났습니다. 한양 남쪽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 상관들은 보고서만 올리고 실제 구호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 주사는 아예 자기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혼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진창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제방을 쌓고 구호 물자를 나르고 집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날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윗분들도 안 나오시는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임금은 세조였지만 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영의정이 도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대가 박도리여, 홍수 때 활약했다는 별것 아니옵니다. 겸손하구나. 앞으로 호조 쪽에서 일을 맡겨볼 생각인데 어떻소?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도리는 조금씩 실력을 인정받아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도리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단종 전하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성참봉 어르신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 사이 뜻밖의 인연도 맺어졌습니다. 홍수 피해를 복구하다 만난 유씨 성의 선비와 가까워진 것입니다. 유응두라는 이름의 그 선비는 겉으로는
평범한 문관이었지만 속으로는 단종의 보기를 꿈꾸는 무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형, 당신을 오래 지켜보았소. 믿어도 되겠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조심스럽소만. 영월에 계신 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소. 박형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아니오? 도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맞았습니다. 10살 때부터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경솔하게 나서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하겠소. 도리는 그렇게만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35. 벼슬이 꽤 높아졌습니다. 정오품 사간원 정원의 자리였지요. 사간원은 임금과 신하의 잘못을 바로잡는 곳이었습니다. 거짓 없이 말하는 것이 고칙책인 자리였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의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리는 황급히 내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 걱정을 하셨다고 이웃 사람이 전해 주었습니다. 아드님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됐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의리 있는 사람이 될 거라 믿는다고도 하셨습니다. 도리는 아버지 묘 앞에서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도리는 유응두를 찾아갔습니다. 때가 된 것 같소. 박형, 진심이요? 그렇소. 오래 기다렸소. 그때 조정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병이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요. 단종보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유성원 등 집현전 출신 학사들이 그 중심에 있었지요. 도리와 유응두는 그 주변부에서 힘을 보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무렵 도리는 인생 처음으로 가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세조가 갑자기 병이 크게 악화되어 잠시 정사를 멈추는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요.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소. 그렇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도리는 처음으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단종 전하를 다시 왕위에 모실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측근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한명회. 그 이름 세 글자는 조정에서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세조의 가장 강력한 책사이자 권신. 고양이처럼 조용하게 움직이되 일단 움직이면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한명회는 오래전부터 단종보기를 꿈꾸는 무리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덫을 놓기 시작하였지요. 먼저 주변부 인물들을 건드렸습니다. 유응두의 먼 친척이 뜬금없이 잡혀갔습니다. 심한 고문 끝에 유응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응두의 이름에서 다시 10개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유응두가 도리를 찾아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형 들었소. 우리 쪽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소. 누가? 강 씨와 윤 씨가 이미 의금부에 끌려갔소.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소. 모르겠소.
하지만 시간이 없소.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무렵 도리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최 주사였습니다. 오랫동안 도리를 눈의 가시로 여겨온 그 자였지요. 박형,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얼굴색이 좋지 않소. 별일 없소. 그렇소. 나는 박형이 걱정되어서 말이오. 요즘 불온한 무리들이 적발되고 있다 들었소. 혹 박형과 아는 자들 아니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오? 내 아버지가 오래전 박형 아버지와 마찰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은 지금이요.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최 주사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금 한명회 대감께 박형 이름이 올라와 있소. 내가 힘써서 지워줄 수 있소. 그 대신 한 가지만 해주시오. 무엇이오? 단종보기를 꿈꾸는 무리의 우두머리 이름을 알려주시오. 성삼문인지 박팽년인지. 도리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나가시오. 박형, 잘 생각하시오. 이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요. 나가시오. 최 주사는 냉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후회할 것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후회할 일이 곧 닥쳐왔습니다. 며칠 뒤 일금부 나졸들이 도리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도리, 일금부 명이다. 따라오너라. 도리는 조용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낡고 작은 종이 한 장. 어릴 때 아버지가 써준 글귀였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옳은 것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이 지혜다. 일금부 취조는 혹독하였습니다. 단종보기 모의에 가담하였느냐? 아니요. 유응두를 아느냐? 알고 있소.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소. 거짓말 마라. 이미 여러 사람이 자백하였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응두는 이미 잡혀들어가 취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지만 고문의 강도가 높아지자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응두, 성삼문과 만난 적이 있느냐? 없소. 거짓말 마라. 유응두는 사흘째 밤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리의 이름도 함께. 한명회는 보고서를 들고 씩 웃었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단종보기 모의가 발각되어 대대적인 처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6사람이 차례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도리는 일금부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일금부 감옥은 쥐 죽은 듯 조용하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도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고문으로 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의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응두가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지였습니다. 함께 뜻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이름을 댄 것이었지요. 원망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도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참봉 어르신의 부고도 이미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유배 중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도리의 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스승도 없었습니다. 동지도 없었습니다. 형리가 차가운 밥 한 그릇을 밀어 넣으며 말하였습니다. 박도리, 내일 판결이 난다. 각오해라. 도리는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10살 때 그 길바닥에서 시작된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단종 전하께서 내리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맙구나, 꼬마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30년을 살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눈물이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감옥의 밤은 길었습니다. 도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과 어둠뿐이었지요. 그때 도리는 오래전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서당문을 닫던 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도라, 의리를 지키다 죽는 것과 살자고 의리를 버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쁜 것이겠느냐? 당연히 의리를 버리는 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다. 허나 의리를 지키다 죽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의리를 지키며 살아남는 사람은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죽음이 두렵거든 그것을 생각해라. 죽음이 두렵거든 그것을 생각해라. 도리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단종 전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있어야 역사가 바로 선다. 성참봉 어르신의 말씀도 함께 울렸습니다. 그 순간 도리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단종 전하의 이야기를, 사육신의 이야기를, 이 시대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조금 거쳤습니다. 도리는 무릎을 꿇고 품에서 아버지의 글귀를 꺼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종이가 바스러지려 하였지만 아버지의 글씨는 선명하였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옳은 것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이 지혜다. 도리는 그 종이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든 한 가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종 전하 앞에서 고개를 들어 말하는 것. 어릴 때 그 길바닥에서처럼 두려워도 일어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참봉 어르신의 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육신의 뜻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판결 자리에는 한명회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세조의 명을 대신하는 자리였지요. 박도리, 그대는 단종복이 모의에 가담하였느냐? 도리는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는 들었습니다. 소신은 단종 전하께서 올바른 임금이셨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것은 모의가 아니라 양심이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나 소신이 직접 거사에 가담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옵니다. 한명회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양심이라. 그 양심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것이냐?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옵니다. 허나 소신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기록이옵니다. 한명회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소신은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고 싶습니다. 단종 전하의 이야기를, 사육신의 절개를, 그리고
이 나라의 참된 역사를. 소신에게 그 시간을 주신다면 무릎을 꿇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만은 남기겠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명회는 오래도록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유배다. 죽이지는 않겠다. 남쪽 작은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외딴 섬. 사람이라고는 노인, 어부 몇 명뿐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가는 도리의 손이 아직 고문의 흔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것부터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종 전하의 유배 행렬. 10살 소년이 길바닥에 엎드리던 날. 아버지의 가르침. 성참봉 어르신의 말씀. 사육신의 절개. 글자 하나하나에 눈물이 배어들었습니다. 섬의 노인 어부 하나가 어느 날 도리 옆에 앉았습니다. 날이 매일 그렇게 글을 쓰시니 손가락이 다 닳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글이 쓰십니까? 잊혀지면 안 될 이야기를 씁니다. 잊혀지면 안 될 이야기요? 예. 훗날 누군가는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마침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와는 달리 학문을 중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살피려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최 주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고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주사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소. 모두 모함이오. 그러나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백성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최 주사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 뇌물을 강요당한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지요. 최 주사가 우리 논을 빼앗았습니다. 최 주사가 거짓 고발을 사주하였습니다. 최 주사가 아버지의 서당을 폐쇄시켰습니다. 마지막 고발은 도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쇠도리가 한 것이었습니다. 쇠도리는 이제 듬직한 중년의 대장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도리의 어릴 적 친구 쇠도리라 하옵니다. 최별감이 압이 되는 자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박 훈장 어른의 서당 문을 닫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박 훈장 어른께서 고향을 등지고 쓸쓸히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도 최 주사 집안이 저지른 일이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주사는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곤장 80대에 처한다. 최 주사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려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측근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개를 들 때는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고개를 숙일 때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가산을 몰수당하고 곤장을 맞은 최 주사는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프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못 본 척하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착한 사람들을 짓밟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예종 임금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배지에 있는 충절의 신하들을 일부 사면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박도리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섬에서 몇 년을 보낸 도리는 드디어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 도라. 잘 살아 돌아왔구나. 한양에 도착한 도리는 가장 먼저 쇠도리를 찾아갔습니다. 야, 쇠도라. 도라, 이 사람아. 둘은 얼싸안았습니다. 중년이 된 두 사나이가 아이들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도리는 60이 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등이 조금 굽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10살 때 그 소년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도리의 방에는 책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가 30년에 걸쳐 쓴 기록들이었지요. 단종 전하의 이야기, 사육신의 절개, 그 시대의 진실들. 어느 날 젊은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소생은 어르신의 글을 읽고 찾아왔습니다. 단종 전하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남기는 것이 내 역할이었소. 어르신은 왜 그 위험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처음부터 몸을 낮추셨다면 훨씬 편하게 사셨을 텐데. 도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10살 때 길바닥에 엎드렸던 적이 있소. 예. 임금이 유배 가는 길을 보았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달려갔소. 그때 임금께서 하신 말씀이 있소.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고맙구나, 꼬마야. 도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평생을 만들었소. 강한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혜였소. 그 지혜대로 살았을 뿐이요. 젊은 선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저녁 도리는 마지막 장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끝내 전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전하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10살 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옳은 것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이 지혜라 하였습니다. 10살 소년이 흙바닥에 엎드려 흘린 눈물 한 방울이 30년의 세월을 타고 흘러 역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두려울 때 어느 쪽으로 고개를 드는가? 라고. 의리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 역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요 훈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